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근대사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충격적인 역사와 시대적 영웅들이 이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에 이어 우리 현대사의 또 다른 거대한 기둥, 박정희 대통령의 일대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경북 선산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지 벌써 7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국적은 일본이었고 식민지 백성이라는 서러운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는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1932년 대구 사범학교에 당당히 합격한 그는 졸업 후 문경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선생님이었지만 가슴속엔 늘 조선인이라는 정체성과 나라 잃은 울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감시가 심한 시절이었지만 그는 수업 시간마다 아이 한 명을 복도 끝에 세워 망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우리 역사 그리고 위인전 이야기를 몰래 들려주었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남에게 멸시당하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라는 신분만으로는 이 거대한 시대의 어둠을 걷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국 그는 2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군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엔 나이 제한 때문에 거절당하기도 했지만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혈서까지 써가며 마침내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450명 중 수석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으로 졸업하며 자신의 천재성을 증명해냅니다. 이후 일본 육사까지 3등으로 졸업하며 엘리트 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청년 박정희. 그는 단순히 성공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칼을 든 군인이 되어 힘없는 내 조국의 서러움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해방의 바람이 불어오기 직전 이 천재적인 군인의 가슴 속엔 이미 거대한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청년의 앞에 어떤 운명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박정희는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희망찬 새 출발도 잠시, 그에게 너무나도 참담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해 10월에 일어난 대구 11 사건에서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르며 가장 아끼던 셋째 형 박상희가 경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피부치를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있던 박정희. 이 상처투성이 청년에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로당의 군사부 총책을 맡고 있던 간첩 이재복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장례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남은 가족들까지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일하며 형의 원수를 갚자고 끊임없이 설득했죠. 깊은 슬픔과 인간적인 고마움에 흔들린 박정희는 결국 남로당에 가입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이 단편적인 사실만 두고 그를 골수 공산주의자라며 매도하는데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이후 군대 내 남로당원들을 색출하는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시작되자 박정희 역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체포 직후 그가 보인 행동은 일반적인 공산주의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즉각 용서를 구하고 전향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남로당 조직망과 배경을 남김없이 실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애초에 투철한 공산주의 이념이 아니라 형의 죽음에 대한 원한과 이재복과의 친분 때문에 발을 들였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군사총책이라는 직책만 달았을 뿐 어떤 포섭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진심과 능력을 알아본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백 장군은 이 사람은 절대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나를 믿어달라 라며 박정희의 구명 활동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결국 백장군의 굳건한 보증 덕분에 그는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박정희.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에게 곧이어 한반도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비공식 문관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6개월 전인 1949년 12월, 박정희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정세 분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는 북한이 이듬해 3월 혹은 6월에 반드시 남침할 것이며 동두천과 의정부를 거쳐 서울을 최단 시간에 점령하려 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보고서의 내용대로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박정희는 현역 장교로 복귀하여 최전방과 후방을 오가며 전장을 누빕니다. 그는 정보와 작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중량과 대령을 거쳐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53년에는 장군으로 진급하는 등 초고속 승진을 거듭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신음하던 1954년, 박정희는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따라 6개월간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선진 강대국 미국의 모습은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과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미국과 달리 소총환자로 스스로 만들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는 조국의 현실이 천당과 지옥만큼이나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6개월간의 미국 유학은 박정희라는 인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각성의 계기가 됩니다. 그는 강한 국방력과 자립경제 없이는 결코 조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내 조국을 기필코 번성케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함께 자주국방과 자주경제라는 국가 재건의 원대한 구상이 그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부패로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기대 속에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극심한 내부 분열과 무능함으로 나라를 전혀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고 불과 10개월 만에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거리는 시위대로 뒤덮였고 대한민국의 행정과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혼란을 틈타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 활개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구호가 공공연하게 울려 퍼졌고 각종 지하 조직이 만들어지며 적과 통일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의 외교관은 한국을 병든 사회라 칭하며 이대로 가면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청렴한 세력은 6.25 전쟁을 겪으며 공산주의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군부 세력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이 공산화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을 지켜보던 박정희 장군은 결국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그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거사의 길을 나섭니다. 그는 가장 신임하던 부하 박태준을 혁명 명단에서 일부러 제외하며 만약 자신이 실패해 죽음을 맞이하면 남은 가족들을 챙겨달라는 유언같은 당부를 남겼습니다. 거사 전날 밤, 아내 유경수 여사 역시 남편의 굳은 결의를 직감하고 딸의 숙제를 봐달라는 말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족의 시간을 조용히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승진이나 권력욕 때문이었다면 절대 목숨을 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하면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던 간첩들이 적과 통일을 눈앞에 뒀다며 환호하다가 5.16 혁명 소식에 절망했을 만큼 이는 조국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5.16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962년 조국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야심차게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거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종잣돈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장 공장을 지을 원자재를 사올 돈조차 없던 우리나라는 은행잎과 잘라낸 머리카락까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수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만으로는 국가 경제의 뼈대를 세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너무나도 절실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서독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민족 분단의 뼈아픈 상처를 겪었지만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며 눈부시게 성장했던 강대국이었죠. 세계 어느 나라도 가난한 한국에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던 시절, 그는 직접 서독으로 날아가 국회 연설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우리도 공산주의와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제발 돈을 빌려달라고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서독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우리나라는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하는 조건으로 1억 5천만 마르크, 당시 우리 경제 규모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던 상업차관을 얻어내게 됩니다. 조국의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수만 명의 청춘들이 낯선 이국 땅으로 향했습니다. 광부들은 숨조차 쉬기 힘든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서 얼굴이 까맣게 그을리도록 땀을 흘렸고, 간호사들은 낯선 병원에서 차가운 시신을 닦으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서독의 한 탄광을 위로차 방문합니다. 타국에서 만난 동포들 앞에서 밴드의 반주에 맞춰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광부도 간호사도 모두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강당은 순식간에 거대한 통곡의 바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단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자신에게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코 타국에 팔려나와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이국 땅 막장에서 다 함께 흘린 이 뜨거운 눈물은 조국 근대화의 숭고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청춘들이 피땀 흘려 고국으로 보내온 1억 달러가 넘는 이 막대한 송금액은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쏘아올릴 가장 소중한 불꽃이 되었습니다. 조국의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계속되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국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막기 위한 안보적 목적도 있었지만 경제적 도약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청춘들의 피와 땀이 서린 파병의 대가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단순히 막대한 달러만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최첨단 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해 마침내 얻어냅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즉 카이스트입니다. 척박한 과학의 불모지에 세워진 이 연구소는 해외로 빠져나갔던 핵심 두뇌들을 조국으로 불러 모았고 훗날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끄는 거대한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거센 반대 여론을 뚫고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합니다. 식민지배의 뼈아픈 과거를 돈으로 온전히 씻을 수는 없겠지만 이 조약을 통해 받아낸 8억 달러의 대일 청구권 자금은 국가 경제의 뼈대를 세우는 결정적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바로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립이었습니다. 당시 강대국들은 한국의 제철소 건설은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굳건한 신임을 받은 이 박태준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 없이 땀 흘린 끝에 마침내 세계 철강 역사의 전설이 된 포항제철이 그 웅장한 위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용광로에서 쏟아져 나온 철강은 곧바로 조국의 대동맥을 건설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리며 전국을 단일 경제권으로 묶어냈습니다. 여기에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막대한 전력과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양강 다목적댐까지 연이어 건설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두뇌와 철강이라는 뼈대, 그리고 고속도로라는 혈관까지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피눈물 나는 결단과 뚝심 속에서 마침내 거대한 현실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1.21 김신조 사태가 터지며 남북 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숨어든 공작원을 식별하고 국가 안보를 다지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13자리의 주민등록 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닉슨 독트린을 선포하며 무려 2만 명의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버립니다.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막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무기 개발과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율곡사업을 시작하며 스스로 나라를 지킬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져나갑니다.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속에서 국가를 지켜내고 중화학공업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1972년 10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유신체제를 선포합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일부 뒤로 미루더라도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를 통해 안보와 경제라는 당연한 과제를 최단 시간에 돌파하겠다는 외롭고도 독단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짊어진 권력의 무게만큼이나 인간 박정희의 삶에는 짙은 고독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1974년 광복절 기념식장.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내 유경수 여사가 흉탄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피 흘리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청와대에서 그는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최고 권력자의 차가운 가면 뒤로 남몰래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잃은 고독한 지도자는 슬픔을 억누르며 조국의 마지막 도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숨막히는 안보 위기와 고독한 권력의 무게 속에서도 조국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퍼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꿈꾼 진정한 근대화는 단순히 공장을 짓고 도로를 까는 물질적인 성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5000년 역사 내내 우리 민족의 뼛속 깊이 스며있던 가난의 패배주의, 그 낡은 정신부터 완전히 뜯어 고쳐야만 했습니다. 1970년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꾼 거대한 정신혁명, 새마을운동의 막이 오릅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빛나는 통합국가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난관과 시련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험과 교훈이 있고 의욕과 자신이 있고 인내력과 용기가 있는 한 성공의 결실은 반드시 이룰 것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농촌이었습니다. 전국과 3만 3천여 개의 마을에 똑같이 시멘트를 나눠주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돕고 땀 흘려 마을을 가꾼 곳에는 더 많은 지원을 쏟아부으며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죠. 자조, 근면, 협동, 이 세 가지 정신은 마법처럼 잠들어 있던 국민들의 의식을 단숨에 깨웠습니다. 좁은 흙길이 넓어지고 초가지붕이 벗겨지며 농촌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운동이 농촌을 넘어 도시의 공장, 학교, 그리고 넥타이를 맨 고위 공직자들에게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자신감을 온 국민의 가슴에 심어준
위대한 범국민 의식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이 그 찬란한 꽃을 피워가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여정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최측근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며 조국 근대화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파란만장한 생애는 영원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튼튼한 안보와 압도적인 경제력이라는 거대한 유산 위에서 벅찬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시절을 매섭게 비판하기도 하지만 굶주리며 허덕이던 국민들에게 그가 쥐어준 것은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튼튼한 경제적 자립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도 결코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총한 자로 만들지 못하던 절대 빈곤의 나라를 세계적인 산업강국으로 탈바꿈시킨 18년의 피눈물. 우리는 그 치열했던 기적의 시간과 한 지도자의 숭고한 결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5천년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18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온 국민은 길을 잃은 듯 깊은 슬픔에 빠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일부 세력은 그를 독재자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경제적 자립이라는 단단한 반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꽃피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의 굳건한 기둥을 세웠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 위에 풍요와 번영이라는 기적의 지붕을 얹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거인들이 피눈물로 세워올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내고 또 어떤 미래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 했던 그 쓸쓸하지만 위대했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정신을 계승하여 답을 증명해내야 할 때입니다.